70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은 늘 고요했고 하루는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 그녀의 마음에 오래간만에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족의 욕심과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잠시의 평온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마당의 장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빨간 장미가 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져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평온도 잠깐이더군요. 왜냐하면 아들 상민이가 자꾸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니 상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또 혼자 밥 드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2살이나 된 아들이 아직도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게 답답했어요. 상민아, 엄마는 여기가 좋다고 했잖니. 아버지 무덤도 여기 있고. 그게 문제예요, 엄마. 그 시골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차도 없으시고 병원도 멀고. 상민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제가 가진 이 집과 땅이 탐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은근히 집을 팔라고 압박해 왔거든요. 엄마가 이해가 안 가요. 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냥 묵혀두시려고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갖고 온 곳이에요. 마당에 감나무도 남편이 직접 심었고 뒷마당에 텃밭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억이 담긴 집을 돈 때문에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민이는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만 와서 인사하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죠. 반면에 딸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묻더군요. 엄마 건강하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지은이는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줬어요. 집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만 살아가야 하는 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는데 정말 이게 전부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정옥이 내 옆집에 서울에서 온 호라비 영감이 이사 온대. 나이가 70 정도 된다더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인사만 하고 말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이사 트럭이 옆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으로 슬쩍 내다봤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의 남자가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더군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새로 이사 온 분에게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골이니까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선이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문이 열리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뭔가 권위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한정옥입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김도현입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들고 온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간단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완전히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판사였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는 정말로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판사라니.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반찬을 갖다 드렸는데 너무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연 씨를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가끔 마당에서 빨래를 널거나 텃밭 일을 할 때 옆집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들렸지만 얼굴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집에 두고 온 저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저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무릎을 땅에 부딪혔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잘 안 되더군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 씨였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미끄러져서요. 도연 씨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바닥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가 나네요. 우선 집에 가서 소독부터 하세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도연 씨는 자신의 우산을 제게 씌워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도연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네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상처가 깊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사실 요즘 들어 그런 걱정을 자주 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혼자 살면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글쎄요.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뭐. 도연 씨는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반찬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도했어요. 혹시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 걱정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입에 맞으셨다니. 그 후로 도연 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마당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잠깐씩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 인상과 달리 말씀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판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는데 도연 씨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 씨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의 집에 가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재에는 법률 서적과 문학책들이 가득했고 거실도 단순하지만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홍차와 커피 중에 뭘 드시겠어요? 홍차 주세요. 도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감정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도연 씨와 가까워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상민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로만 연락하던 상민이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거죠. 엄마,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상민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요즘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지셨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도연 씨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상민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선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 엄마가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상민이는 계속 탐정처럼 저를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도연 씨가 마당에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옆집에 누가 살아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분이야.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 상민이는 창문으로 도연 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때 도연 씨가 저희 쪽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상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 사람이랑 뭔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냥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거지. 하지만 상민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제 반응을 보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랑 사귀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귄다는 게 무슨 말이니? 그냥 좋은 분이라서 가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정도야. 상민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이고, 엄마. 이게 뭔 일이에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를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나도 사람인데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민이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연애한다고 비웃을 거예요. 저는 상민이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 행복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상민아,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니? 무슨 행복이에요? 그 남자가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도연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판사 출신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이라고. 상민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판사 출신이라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그런 사람이 왜 시골로 와서 엄마 같은 분한테 접근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상민아, 너는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상민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완고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저는 반대예요. 아버지 제사도 아직 안 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다니. 그날 밤 상민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죠. 엄마, 만약 그 남자랑 계속 만나시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찾아뵐 수 없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틀 후에는 딸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상민이가 연락했나 봅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상민이와 달리 차분했어요. 지은아, 너도 오빠처럼 반대하려고 온 거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은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주변 시선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그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이야. 그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은이는 상민이와 달리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 씨와 산책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이들이 반대해서 고민이에요. 도연 씨는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옥 씨,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도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도연 씨에게도 가족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도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알 것 같아요. 도연 씨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도연 씨와 가까워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도연 씨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섰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저는 부엌 창문으로 지켜봤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보다 젊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도연 씨와 많이 닮았거든요. 그 남자는 도연 씨 집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멀리서도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보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도연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2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차에 타면서 문을 세게 닫더군요.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도연 씨 집에 가봤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연 도연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옥 씨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저는 도연 씨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도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옥 씨,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나쁜 일인가 싶어서요. 사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온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자식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자식이 둘 있잖아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그 아이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재혼한 후에는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 씨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그분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 씨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돈 이야기였어요. 제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사업을 한다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 여자가 저를 꼬드겨서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게 저 이야기인가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정옥 씨. 제 일로 당신까지 모욕을 당하게 해서.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 아들분 이름이 뭐예요? 김민석이라고 해요. 올해 45살입니다. 도연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민석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재혼하면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워요. 저는 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행복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분이 또 올 것 같나요? 도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민석이는 포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며칠 후 도연 씨의 예상이 맞았어요. 민석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젊은 여자와 함께 왔어요. 아마 부인인 것 같았어요. 저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들렸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버님,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도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자 민석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속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여자에게 홀린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할머니라니, 게다가 제가 도연 씨를 홀렸다니. 도연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석과 그 부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서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때문에 도연 씨가 아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도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옥 씨, 죄송해요. 또 시끄럽게 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드님과 갈등이 생긴 것 같아서.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석이는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저에게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요. 민석이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제 아들 상민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도연 씨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웃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는 양쪽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민석이 두 번째로 찾아온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와 만날 때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동네 할머니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이, 내가 요즘 옆집 영감이랑 뭔가 있다면서? 나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말이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연 씨가 제 집에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정옥 씨,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이 어둡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계속 반대하고.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석이가 계속 압박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정옥 씨, 혹시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도연 씨가 오해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도연 씨는 잠깐 말이 없더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차를 마시며 복잡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반가웠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오빠가 또 뭐라고 했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전화했구나. 네.
옆집 아저씨랑 헤어지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은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헤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요즘 고민이 많아.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지은이에게 털어놨어요. 민석이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자신의 불안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주변 시선을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 엄마, 중요한 건 엄마 마음 아닌가요? 그 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 봤습니다. 응, 행복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그럼 포기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정말로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희 오빠는 완전히 반대하고 있어. 오빠는 오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도연 씨와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연 씨를 안 만나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혼자 차를 마실 때면 도연 씨가 우려준 홍차 맛이 생각났고, 책을 읽을 때면 도연 씨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그때 도연 씨 집에서 불이 꺼지는 게 보였어요. 정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손전등을 들고 도연 씨 집에 갔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나온 도연 씨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아, 정옥 씨.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요. 저희 집은 괜찮은데 혹시 누전 차단기 문제일까요? 저는 도연 씨와 함께 누전 차단기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고 금세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도연 씨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다시 설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억지로 멀리하려고 했던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저희 잠깐 이야기할까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사실 도연 씨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도연 씨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옥 씨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너무 주변 시선만 의식했던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옥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곧 벌어졌어요. 그것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말이에요. 도연 씨와 다시 가까워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상민이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선미도 함께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선미의 인사는 평소보다 정중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상민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저는 이미 상민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민아,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거야. 어떻게 담보로 잡으라고 그래? 선미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 값이면 대출 받기에 충분해요. 상민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엄마,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서울에 더 좋은 집을 사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잠깐 담보로 잡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니? 이 집을 잃으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상민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이 집만큼은 절대 담보로 잡을 수 없어. 그러자 상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그 옆집 영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이 집을 남겨두시는 거 아니에요? 선미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설마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서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상민이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분이라서 계속 만나고 싶어. 상민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진짜 엄마를 좋아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이 집이나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도연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이고. 그게 어떻게 확실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선미도 동조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잖아요. 저는 상민이와 선미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싶어서요. 너희들은 엄마를 바보로 보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상민이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엄마, 만약 그 남자와 계속 만나시겠다면 이 집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중에 그 남자가 이 집까지 노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상민이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상민아, 너는 엄마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니? 상민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상민이와 선미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니, 설득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죠. 엄마, 만약 그 남자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는 걸 거부하시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엄마를 모실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이번 사업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상민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도연 씨를 믿어도 되는 걸까? 이틀 후에 도연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민석이가 또다시 찾아와서 재산 문제로 다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눴어요. 정옥 씨, 민석이가 계속 압박해서 힘들어요. 심지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 법적 조치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서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도연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판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아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특히 제가 당신과 만나는 걸 빌미로 삼으면. 저는 도연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때문에 도연 씨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도연 씨,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옥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석이가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양쪽 집안의 자식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재산 문제로 양쪽 자식들과 갈등을 겪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자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남편이 젊은 시절에 쓴 일기나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는데 아직은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김도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우리 옆집 도연 씨와 같은 이름인가 싶어서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친애하는 도연에게. 오늘 정욱이와 첫 데이트를 했다. 너희 소개로 만난 여자인데 정말 마음에 든다. 고맙다 친구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편지 날짜를 보니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때였습니다. 다른 편지도 읽어봤어요. 도연아, 정욱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너의 축복을 받고 싶다. 다음 주에 만나자.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편지에서 말하는 도연이 정말 우리 옆집 도연 씨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편지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니 축하한다. 너는 정말 의지가 강한 친구야. 나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편지에서 말하는 도연이 바로 우리 옆집 도연 씨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사람과 제가 사랑에 빠지다니. 더 놀라운 건 또 있었어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도연아, 너도 정욱이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다.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정욱이는 나를 선택했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 씨가 젊은 시절에 저를 좋아했었다니. 마지막 편지는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도연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아프다.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욱이를 부탁한다. 너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 놀라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 남편의 친구였다면,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저를 좋아했었다면 지금 우리 사이는 운명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도연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겼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욱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같이 산책하실까요? 저는 도연 씨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도연 씨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연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편지들을 꺼내서 도연 씨에게 보여줬어요. 어제 집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도연 씨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제 남편이 쓴 편지예요. 도연 씨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도연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었어요.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욱 씨, 이걸 보셨군요. 도연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도연 씨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우. 당신 남편이 제 대학 동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저에게 접근한 것도 일부러인 거예요? 도연 씨는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성호의 부인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이 동네로 온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보니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도연 씨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저를 좋아하셨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호가 먼저 고백했고 당신도 성호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을 끊고 지냈나요? 간간히 연락했어요. 성호가 아플 때도 병문안을 갔었고요. 그때 성호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나중에 정옥이를 돌봐달라고. 저는 편지에서 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던 건가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호는 당신이 혼자 외롭게 지내실까봐 걱정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다시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도연 씨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저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를 좋아하시는 건 예전 감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저 때문인가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옥 씨 젊은 시절의 감정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건 현재의 당신이에요. 당신의 따뜻함, 지혜, 그리고 강인함을 보고 반한 거예요. 저는 도연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우리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 씨 이 사실 때문에 저를 멀리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도연 씨를 믿고 저를 부탁했다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도연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이 일로 우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더 반대할 것 같은데. 도연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민석이는 더욱 의심할 거예요. 저는 그날 도연 씨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들,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지금의 감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도연 씨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 편지들이 발견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곧 이 사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상민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상민이가 들고 온 건 제가 며칠 전에 정리했던 편지들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며느리 선미가 청소하러 왔다가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편지 맞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상민이는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럼 옆집 영감이 아버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다고요? 저는 상민이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해서 당황했어요. 상민아,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요? 엄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세요? 상민이는 계속해서 흥분했어요. 이 남자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적이잖아요. 저는 상민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도연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엄마, 이 편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의무감으로 엄마를 돌보는 척하는 거예요. 상민이의 말에 저는 상처받았어요. 의무감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상민이는 편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 편지를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 남자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말이에요. 상민이는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어요. 며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옥이 내가 완전히 속은 거래. 그 남자가 옛날부터 노렸던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남편 친구라니 더 나쁜 놈이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기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느 날 오후에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인데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인터뷰요? 네. 요즘 노인층의 황혼 로맨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민석이의 계획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김도연 씨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 편지 이야기까지요. 저는 화가 났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도연 씨의 아드님이세요. 아버지가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저는 기자를 내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거든요. 황혼의 사랑인가 계획적 접근인가. 고령자 대상 로맨스 사기 의혹. 기사에는 도연 씨와 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물론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욕심 많은 노인들로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옥 씨 미안해요. 민석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도연 씨를 위로했어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상민이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야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집에서 나오기도 무서웠어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상민이의 반응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상민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군요. 엄마 이제 정신 차리셨죠? 그 남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상민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상민이와 통화를 하면서 정말 절망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지은이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신문 기사 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지 않아, 지은아. 너희 오빠가 너무 심하게 했어. 오빠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걱정해서 나온 일이에요. 지은아, 너도 오빠 편이니? 지은이는 잠깐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 씨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제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도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옥 씨,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이런 소문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신문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민이가 정말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상민이가 저를 상대로 낸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상대로 소송을? 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아, 이게 뭐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 남자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셨으니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상민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엄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대요. 특히 그 남자와의 관계를 보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상민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엄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엄마를 보호해야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한편 도연 씨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이가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한 거예요. 도연 씨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정옥 씨, 민석이가 법원에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신청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당신과 만나는 것을 근거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도연 씨의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상민이가 제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제 동의 없이 그런 일이?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아드님이 어머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있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니. 도연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옥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요? 도연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집을 잃게 돼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상민이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엄마, 은행에서 연락 받으셨죠? 상민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그래도 위조는 범죄야. 상민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쓰는 거예요. 저는 상민이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상민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그 남자와 헤어지세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상민이는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만약 그 남자와 계속 만나시겠다면 저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아들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도연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정옥 씨,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도연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양쪽 자식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정옥 씨,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이요? 이대로 계속 버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도연 씨의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길이라면? 도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떠나요, 정옥 씨. 이곳을 떠나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대로 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도연 씨의 제안을 듣고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봤어요. 평생 살던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상민이가 또다시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그 남자와 헤어지시고 집 문제에 협조해 주세요. 만약 거절하면 법정에서 엄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저는 상민이의 말에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상민아, 정말 그럴 거니?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도연 씨에게 연락했어요. 도연 씨, 결정했어요. 떠나요. 도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정옥 씨. 우리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준비할 게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집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상민이가 담보로 잡았지만 집을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제법 큰 돈이 남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상민이가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알고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을 팔기로 했어. 왜 갑자기요? 상민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 해요? 그건 집 팔아서 갚을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가 새로 시작할 거야. 설마 그 남자와 함께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도연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상민이는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써야 해요. 내가 쓸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상민이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좋은 가격에 말이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제법 큰 돈이 남았습니다. 도연 씨도 자신의 집을 정리했어요. 민석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도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정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였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그곳에서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저는 교사 출신이고 도연 씨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니까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 이름은 황혼의 집으로 정했어요.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요양원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을 구하고 시설을 갖추는 일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 하니까 모든 일이 즐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연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요양원의 첫 번째 어르신이 입소하셨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80대 할머니셨는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시절 말이에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돌봐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딸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은이를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지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가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좋네요. 지은이는 요양원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도연 씨도 지은이와 인사를 나눴어요. 지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자랑하시는 따님이시네요. 지은이는 도연 씨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 아저씨,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지은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빠 이야기 들으셨어요? 상민이가 어떻게 지내니? 사업이 결국 망했대요. 그리고 선미 언니와도 이혼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걱정이 돼. 지은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빠는 자업자득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으면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상민이가 걱정되었어요. 지은이는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후로 요양원은 점점 번창했어요.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직원들도 좋은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 씨와 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도연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원장님들, 여기 계셨군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아서요.
마치 신혼부부 같으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요?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정옥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결혼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주변 시선도 있고 자식들 반응도 걱정되었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봐요, 결혼. 우리는 그해 가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은이 뿐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상민이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우리는 더욱 행복했어요. 요양원 일도 보람 있었고 서로를 돌보며 사는 일상도 달콤했습니다. 1년 후에는 상민이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상민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상민이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상민아, 일어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저는 상민이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할 기회도 줬습니다. 상민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자식들과도 화해했으니까요. 오늘도 도연 씨와 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정옥 씨, 이제야 내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황혼이 물들어가는 하늘처럼 우리의 사랑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